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2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양증시 어제 이어서 상승을 진행했고요.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2,200억 정도 코스피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8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1,900억, 85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조금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57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어제 이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60일선 위 그리고 21선 아래에 위치를 하면서 조금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그런 위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에 어떻게 이제 주가가 움직일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는 항상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적절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구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CPI 지표, 미국의 그런 소비자 물가 지표 상승률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시 전체가 좀 이제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오는 그 소식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CPI, 그 다음에 이제 또 PPI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2,100억 매수했고, 네, 어제 이어서 지금 이제 합쳐서 한 5천억 정도를 또 단기간에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계속 빠져나가던 그런 흐름이 지금 이제 이틀 정도 해서 들어오면서 자, 옵션 만기까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 물량이 들어올지 그런 것들 한번 볼 거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7월 말까지도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계속 늘어나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280억 매수하면서 어제 이어서 이제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 뭐 크게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 이제 매도가 쏟아지면서 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옵션 만기와 그 미국의 CPI 지표 발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표는 이제 조금 뭐 반등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조금 반등했지만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높이는 추세를 이겨내고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조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지수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지표들이 이런 상위 종목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몇 종목들에 대한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지수도 같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일단 그 종목 위주로 조금 움직인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다 매도를 했고요. 자, 어제 하루 반짝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이 매도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오늘 니케이 상해 종합 모두 하락을 했고요. 다우 나스닥은 반등을 했지만 일단 아시아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CPI 지표에 대해서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조정이 다시 만들어질지 그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3원 정도 하락해서 1291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환율도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달고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이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환율이 급락을 하든지 조금 이제 급 반등을 하든지 두 방향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그 케이스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최근의 조정세를 좀 지키면서 이 1,3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CPI 지표가 뭐 예상치에 부합을 할 것 같지만 사실상 이제 근원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열어두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도 상승을 했고 생필품에 대한 가격도 크게 내리지 않으면서 일단 근원 물가 이외에도 그냥 일반 CPI도 약간 이제 예상보다 늦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CPI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뭐 시작하고
투자를 지금 멈춰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물가 지표가 잡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CPI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금리 인상도 멈추고 내년쯤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시기적으로 빠르다기보다는 일단 시작이 되었을 때 좀 더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금리를 올릴 대로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정상으로 갔을 때는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빠른 경기 침체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빠른 금리 인하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유동성 시장에는 이런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는 이제 환율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제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영향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같이 1%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CPI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이 예상치만큼 나오는지 혹은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이제 WTIU 오늘 많이 올랐네요. 75.14달러까지 상승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국제 유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2.7%까지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반등세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또 CPI 지표에는 오히려 덜 떨어지는 CPI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채권금리는 지금 3.9% 어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CPI 지표에 대해서 좀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도 일단 고점 부근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한번 이 국채금리도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그 소식에 대해서 기다려보고 내일 또 이제 증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옵션 만기 또 잘 넘기고 내일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60원 하락해서 2.4% 하락했고요. 18,39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해서 계속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상승했던 것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오늘 관련 테마들 모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이제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량도 어제보다 훨씬 줄었고요. 평소보다 적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18,390원으로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는 730만 주로 전날보다는 줄었는데요. 그래도 전날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적절한 정도 거래는 유지는 했습니다. 조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내일은 또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런 물량이 또 소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이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저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 거래량이 일단 여기서 감소하지 않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2천만 주 이상까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치고 나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별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이제 19,000원을 살짝 갔다가 그대로 이제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양봉의 한 절반 정도까지 지금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1선은 이제 하락을 멈추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61선 받치면서 V자로 올라갔는데 오늘도 올라가면서 쭉쭉 가주면 좋겠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조금 조정을 주었습니다. 일단 목요일이라는 그런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로 하락을 하는지 혹은 내일은 오히려 또 반등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은 항상 옵션 만기마다 어느 정도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는 또 계속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옵션 만기 때마다 좀 전환을 가지는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옵션 만기 이후에 2만원을 한번 찍고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조정 크게 받았는데요. 또 이제 이번엔 특이하게 옵션 만기가 다가왔을 때 또 이런 어제 호재 소식과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은 옵션 만기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할지 혹은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등은 성공을 했고요. 5일선, 21선 다시 위로 이제 상승을 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61선, 121선, 241선 모두 지금 이제 서서히 올라와 주고 있고요. 네, 우리의 예상대로 이 구간을 채워 넣으면서 서서히 지금 상승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잘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있을 그런 소식들 좀 주목을 해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런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덧 이제 60일선 자체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17,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두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 17,4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계속해서 평균 가격을 높여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17,400원을 다시 뚫고 내려가서 저점 위치까지 다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횡보를 더 하든 혹은 조금 더 상승을 시키면서 고점을 높이든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가 이제 그 전환기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어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35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8만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19만 주 매도했고요. 보험이 11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어제 매수했던 것의 한 절반 정도씩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투시는 뭐 오늘 특별하게 매도 없이 조금 매수했습니다. 기타 금융도 조금 매수했고요. 뭐 연기금 투자자는 어제 63만 주 대량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10만 주 정도 매도했지만 뭐 크게 많은 물량 아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어제는 그런 호재 소식 때문에 올랐고 오늘은 뭐 또 어제 매수했던 것에 한 일부분을 또 매도하면서 이렇게 내렸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제 나왔던 소식들이 모두 뭐 무산이 되거나 없었던 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소식은 이미 전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테마들이 힘있게 이제 관심을 받았고 지금 오늘 같은 이 매도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내일까지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옵션 만기 이후에 그 시장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반전이 이루어져서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된다면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CPI 지표 발표와 그 다음에 이런 내일 그런 옵션 만기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면서 한번 천천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412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412만 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7월 11일자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공매도 잔고가 또 대량으로 상환이 되었을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매도가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다시 늘었을지 일단 이틀 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거래는 어제보다 오히려 늘었고요. 23만 주 정도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래도 3% 수준입니다.
그래서 1일 공매도 거래량이 여전히 4%를 최대로 해서 5%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지금 이제 대차장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도 어제 뜨지 않아서 제가 못 봤었는데 상환이 30만 주 되면서 또 감소를 했었고요. 오늘도 뭐 큰 변화 없지만 2만 주 정도 감소하면서 1619만 주 정도로 대차장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큰 변화 없이 계속 1600만 주 초중반대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고요. 대차장고와 공매도 장고가 둘 다 이제 큰 변화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 높은 수준이 아니고 평소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감소를 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변화 없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종목 상세. 추정 물량은 61만 주 매도해서 뭐 거의 비슷했고요. 59만 주. 전날 뭐 매수를 120만 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많은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3.53% 정도로 보유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이 비슷한 보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13%대를 오래 유지했던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보았을 때는 뭐 사실 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몇 달 전을 비교했을 때는 10%도 되지 않던 그런 이런 외국인 보유율이 빠르게 지금 올라와 주면서 어느덧 10% 중반대까지 이렇게 보유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 보유율을 늘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대차 잔고도 크게 늘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 대량 매수했는데요. 뭐 특별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신한증권 매수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다양하게 처음 보는 증권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신한증권에서 100만 주 가까이가 매도가 나왔고요. 매수는 이제 66만 주 정도 되면서 한 40만 주 추가로 매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신한증권이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평소에 최근에 좀 매도를 하던 미래에셋증권이 매수를 했고요. 일단 교환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최근 일주일 횡보 구간 동안 주로 매도를 하던 그 증권사에서는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매수를 하던 증권사에서는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느 정도 그런 관련 있는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이런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 이런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일단 최근 10일 동안에는 모간서울과 그 다음 미래에셋증권이 조금 매도 상위에 위치를 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수급까지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특별한 사항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뉴스케일 파워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평균 수준까지 주가를 회복을 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뉴스케일 파워가 많이 내려갈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저는 내심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길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를 곧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일단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두긴 했지만 그런 SMR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6.4달러 정도 저점을 찍고 다시 7.8달러, 거의 8달러까지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제유가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와 함께 이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원자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구온난화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경계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를 다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신재생 에너지 이외에도 지금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검토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한 추가 투자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볼 거고요. 이 정도 저점을 찍고 이 뉴스케일 파워도 반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4대 은행이 이번에 윤 대통령을 따라서 폴란드 행으로 갔다라고 하고요. 국내 기업의 그런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이런 행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이렇게 4대 은행이 이번에 폴란드 방문에 동행을 했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사격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이번 경제 사절단이 폴란드 방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주요 성과가 방위산업, 배터리, 원자력 발전소 등 고자본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고 한국을 그런 대표하는 은행들이 이제 이렇게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과 같이 가서 차질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필요에 따라도 관련 논의와 결정을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 방산 등 산업의 경우에도 해외 진출 시 길게는 수십 년간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중장기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은행권이 관심을 보이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 PG와 제팍이 이 LOI를 체결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한수원에 대한 지분 참여율을 49% 정도로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원전을 한 번에 이제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니고 반반 진행을 해서 일단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분 50%를 가진 채로 이 원전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수원 입장에서도 투자 여력과 경제성 등을 따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폴란드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렇게 은행에 대한 4대 은행이 가서 또 이제 그런 금융적인 지원과 그런 협의 사항을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 수주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는 딱 가서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가적 아무래도 그런 수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그런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이제 추가적인 협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그런 건설 규모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그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시기가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런 뭐 수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계약에 대한 일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에 대한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이고 추가로 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플랜트 건설이라든지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폴란드로 가서 우리나라 경제사절단과 그런 정상회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틀 동안 이제 어떤 그런 소식이 들려올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당장 이번 주에 수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런 웨스팅하우스와의 우리나라가 그 소송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진 않고 있고요. 아마 적절한 시기에 그런 수주가 가까워지는 시기에 그런 협상에 대한 소식도 같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 또 원자력 테마가 다시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내 이 신규 건설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관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베스트 증권이 신규 원전 검토에 대해서 전력기기사와 그다음에 한전 계열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의지를 밝힌 가운데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도가 높아졌고, 대표적인 이 종목으로 전력기기사, 한국전력계열사,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수혜주로 꼽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에서는 뭐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종목들을 추천을 하긴 했지만, 일단 확실히 지금 이 관련 에너지 테마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전기술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98,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10만원 위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2.3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규 원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대기업 지방 이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2036년에 전력원별 이제 발전 비중을 보시면 원자력 에너지가 34.6%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 석탄 에너지가 여전히 이제 14.4%, 그 다음에 LNG 9.3%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또 일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30% 이상, 우리가 이 전체 에너지원의 3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3년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한울 3, 4호기가 신규 건설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명을 다하는 발전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약 10기 정도가 운영 중단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발전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기를 이제 메우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건설 중인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씩 완공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400메가와트급 모델들이 각각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이제 신한울 3, 4호기 이후에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수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4.6%가 지금 이제 신규 원전을 더 늘려가지고 무작위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자력 에너지보다 낮긴 하지만 2023년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아주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아마 10%도 되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배 가까이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전 세계의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렇게 단기간에 늘어나는 국가는 아마 몇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도 이제 늘어나면서 아마 2050년까지는 계속 비중을 높여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석탄에너지는 점점 줄어들면서 이 LNG도 수소, 혼소 가스를 통해서 수소에 대한 에너지원을 이제 비중을 높이는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에너지원에 대한 비중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절대적인 수치만 보지 마시고 같은 기간 내에 이 비중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원자력 발전은 약 2% 증가하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약 20%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규 건설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중이 이제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뭐 25%대까지 이제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한 10%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제 늘려야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뭐 더 늘려서 40.6%까지 늘리자, 이렇게 빠르게 늘리는 것도 괜찮지만 약 12년 만에 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늘렸을 때 거기에 대한 ESS에 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런 뭐 고전압에 대한 케이블이 안정적으로 아마 설치가 되었을지도 의문이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도 최근에 이제 이 염두가 되는 것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발전 이 비중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고요. 이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나갔을 때는 발전이 불가한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가을이라든지 그런 늦은 여름에 태풍이 많이 지나가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초강력 태풍까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그 일방적인 하나의 에너지원을 극단적으로 비중을 급하게 늘렸을 때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이 되는 것 같고요. 신규 건설은 아무래도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관심을 받을 것이고요. 이 국내와 국외 모두 아마 시장을 계속해서 선점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일리노이주도 이렇게 원전 족쇄를 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MR 도입을 이제 하기로 하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리노이는 이렇게 원전 건설 금지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SMR 도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는 것이 전기차에 대한 이 보급 확대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차 충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히 2차 전지 관련 그런 공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관련 단지라든지 그런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전기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인공지능 AI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저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 데이터 센터를 이 전력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냉방을 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다 생각했을 때는 전기 수요가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지금 2050년까지 2.3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하는 에너지도 2배 이상 증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이런 에너지 플랜트들도 각각의 역할을 다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역할은 대형 원전, SMR, 그 다음에 해상풍력, 그 다음에 가스터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네 분야에 대해서 모두 소외를 받는다면 당연히 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2만 원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원하게 넘어서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사실 저는 계속 이 두산 에너빌리티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대형주 관련 위주로 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대응을 하신다면 오늘 뭐 하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는 방향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런 테마, 그 다음에 그 테마를 넘어서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제가 분석을 드리고 있지만 그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분석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간 여력상 많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또 이제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이끌어가는 관점은 3년 동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꾸준히 이 주가에 대한 그런
이 이해를 벗어나서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이해를 쌓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리뷰하고 마치고요. 오늘 저녁에 대한 소식과 그 다음에 내일 옵션 만기 잘 마치고 이번 주는 좀 좋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